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선 정책실장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고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또 김영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새로운 경제팀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인사는 포용국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두 사람이 정부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호흡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철학에 맞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뭐 지금 그만두게 된 김동연 부총리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국회 답변을 통해서나 뭐 간간히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사람을 골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흔히 뭐 우스갯소리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이번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보면은 아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료 출신이었고요.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치를 별로 해본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뀌는 분들 보면 이제 관료 출신도 있지만 정치라든지 환경부 차관도 했었고요. 이러 보면 어찌 보면 손발을 많이 맞춰본 들이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3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는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어쨌든 포용국가라는 틀로 이 세 가지 경제 정책을 묶어서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잘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팀으로 호흡을 맞출 것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의 갈등설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많이 고려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원팀을 강조했거든요. 예. 시장이라는 건 정책이라는 거는 뭐 브리핑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이 정치적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회에서나 어쨌든 답변을 할 때마다 약간씩 어긋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엇박자가 났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원팀을 강조하고 팀워크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함께 일하는 경력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경제의 그러니까 투톱이 아니라 원톱은 경제부총리가 맡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정책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각자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준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경제팀 갈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 있는 공무원은 안 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뭐 그런 앞선 그 흔히 김앤장이라고 왜 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선 실장하고 워낙 다른 얘기를 많이 해와서 갈등설이 계속 불거졌는데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원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사를 보면 누가 봐도 원톱은 사실은 김수현 실장입니다. 누가 네. 봐도 대통령하고의 뭐 친분을 따져도 그렇고 이 정부가 지금도 온갖 경제 지표가 지금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한 소위 소득주도 성장과 요새는 뭐 포용 성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만 이거를 고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갈 원톱으로서는 김수현 신임 실장이 지명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영혼 있는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아마 저 공무원이 들으면 굉장히 이제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보면 이전 뭐 지금 저 홍남기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 관료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어떤 뭐 정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쭉 예. 어쨌든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뭐 기재부라든지 거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의 어떤 철학에 맞는 분들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를 뭐 영혼 있는 공무원, 영혼 없는 공무원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의 그 공무원 관료라는 거는 어떤 정부의 정책과 기조, 철학에 맞춰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들은 뭐 공무원의 개인적인 소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정부의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그런 어떤 철학과 정책 기조에 맞는 분들을 쓰는 건 맞다. 당연한 예. 일이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 내지는 포용 성장으로 대표되는 이 정책은 어떤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각종 지표가 다 엉망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진짜 오늘 강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영혼 없는 공무원만큼이나 지금 왜냐하면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평등 문제라든지 PKT가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겠습니까? 결국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비상식적인 논리라는 건 말씀은 안 되는 만만한 불평등이 말이고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불평등을 이 정부 어떻게 들어서.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과거와 같이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해서 우리가 결국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안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비상식적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 내정된 홍남기 내정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캐비넷 문건 작성에 연관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군 면제 의혹도 있습니다. 청문회 잘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소위 얘기하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은 그 작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폭로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지금 만성 간염으로 아마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게 또 이 면제 사유가 과연 합당하냐? 그 외에 뭐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어떤 문제가 더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과연 도덕성이나 이런 면에서 적합한 인사냐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근데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창조 경제에 뭐 일조했다 이런 거는 뭐 공무원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군 문제는 아마 좀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과 좀 달라진 부분은 그동안에는 뭐 군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저는 정책 문제가 오랜만에 정책 기조의 변화, 정책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책 검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이 좀 세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하성 정책실장 자리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수현 새로운 정책실장 앞서 뭐 실세에다가 원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분이 아마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좀 비난하는 게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 이분이 네. 아마 도시공학 전공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런 데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환경부 차관도 하시고요. 뭐 청와대에서 수석도 하시면서 이런 정책은 많이 다뤄봤습니다. 예. 근데 그 앞에서 보면은 둘 다 이제 경제 관료 출신, 경제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한 분은 경제 관료 출신이고 한 분은 이제 어떤 정책을 많이 해오신 분이라 꼭 그 정책 수석이 경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복지 문제 여러 개 다뤄야 되는데 그런 면에 본다 그러면 오히려 앞에서보다 더 어떤 조화라든지 아니면 그건 더 잘 이루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분야는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또 경제를 전공하거나 경제를 해오신 분이 아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제부총리에게 많은 부분을 역할을 맡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직접 경제부총리의 쉼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도 했는데 계속 우려하십니까? 뭐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누가 실세인지는 압니다. 근데 김수현 신임 실장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이분이 추진해 온 정책을 보면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만 해도 이게 수요에 따른 공급을 늘려서 어떤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무겁게 중과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을 추진하는 등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경제 전문가가 아닌 것에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고 반시장주의자라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동안 실패했던 게 노무현 정부 때도 종합부동산세 입안에 실무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 정부 들어서도 또 그랬습니다만 계속 정책의 실패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자리에 승진 임명을 시켰다는 것이 이 정부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에 관여를 안 한다면 문제는 없겠네요.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문제에 간섭 안 하려면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있나요? 그 자리에 있질 말아야죠. 사실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업무의 대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그 주된 업무인데 그거에 관여 안 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그 완전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죠. 그건. 그렇다면 새로운 경제팀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홍남기 이 후보자께서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 정부 정책에 되도록이면 맞춰가는 말씀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후배 공무원들의 면을 봐서도 뭐 언제까지 맞춰갈 수 있을지를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새 경제팀 호흡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저는 앞에 얘기를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김수현 수석이 어쨌든 종부 세도 문제도 했지만 수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 확대도 했거든요. 결국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대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경제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뭐 경제 전문가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해본 분이 그리고 실제로 효과까지 검증을 해본 분들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뭐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정책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특히 예. 환경부 차관까지 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해본 분이고 그다음에 경제 관료 출신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인선을 놓고 여야는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적재적소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야당이 네.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경제가 지금 아주 화랑이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침체인 건 맞거든요. 근데 경제는 화랑과 어쨌든 침체기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침체를 할 때 조금 더 침체를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빨리 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본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목소리, 일관된 정책 그리고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의 어쨌든 한 팀, 원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네. 동일한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잘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보수 야당들은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조명래 장관 현 정부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5번째 국무위원이 됐어요. 국무위원으로 따지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분들 중에 5번째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한 인사로 따지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인사청문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임명됐던 사람이 9명인데 그때도 뭐 국회를 무시한다 뭐 이러려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 1년 6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4년의 기록을 벌써 깼습니다. 이번이 10번째 임명 강행인데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떤 글쎄 고집이나 아집의 단계, 불통의 단계를 넘어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 장관님?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는 했습니다만 결정적 하자는 없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은 환경부 장관이라는 것은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가는 게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능력을 뭐 검증받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저도 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미국처럼 아주 뭐 결정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 그 조사를 뭐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사기관에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의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이분이 어떤 뭐 환경부 장관에서 부적절하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참 인선의 기준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위장 전입 하나 아니면 증여세 탈루 하나 또 다운 계약서 이런 것 하나만 드러나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신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 모든 사유를 다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손주들한테 어떻게 2천만 원이 몇 살 먹지도 않은 손주들이 2천만 원 이상 예금을 갖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내가 차비로 준 거 모은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큰 파란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하자가 없는 인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이 정부 들어서 과거와는 달리 많이 느슨해졌다는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팀 교체가 됐습니다만 김동연 부총리가 앞서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답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시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소감이라든가. 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재위도 있고 또 제가 뭐 가정법을 써서 말씀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도 뵐 겁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또 뵐 거라는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게 아마 정치를 좀 과도하게 해석했다. 왜냐하면 저때 가정법이라는 거는 이제 인사가 나더라도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한다. 결국은 예산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11월 말까지, 12월 2일까지 기한이니까요. 책임지겠다 이런 표현이고. 그럼 또 본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도 이제 기재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럴 때 나가서 내가 발언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그 처음에 권선동 의원이 말할 때 마지막이다. 이 자체가 전제가 틀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말이 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국회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제 관료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 동안에 이제 국회도 많이 상대해온 분이라 지금 그만두기 전에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비칠 정도로 좀 어색하지 않은 분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과도한 해석, 그러니까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놨는데 한국당이 김 부총리를 영입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은 한국당 쪽에서 영입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아직 경제부총리이죠. 지금 후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날 제1야당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처신을 안 하실 거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도 반드시 영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가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야당에서 부각을 시키고 김동연 부총리는 퇴임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냥 조용히 지내시게 놔두는 게 야당에서도 후위를 대비해서도 좋은 일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입이 나온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내부 갈등을 줄곧 빚어왔는데요.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결국 한국당과 결별하게 됐습니다.
해촉 결정이 났죠? 네네. 아 저는 이 참 그 정치를 거의 연예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님이 자기가 어쨌든 해야 될 일, 어쨌든 뭐 그 당의 어떤 정책 기조를 바꾸고 철학을 바꾸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을 할 일을 본인이 하기 좀 부담스러웠는지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한테 뭐 정권을 준다 하면서 예. 그 사실 당내 반발도 많았습니다. 저분이 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입을 했는데 영입해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엇박자가 났었죠. 뭐 태극기 부대도 영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제 민주화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내줬다든지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해보자든지 이분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인지 조광특위 위원장도 아니었거든요. 위원인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 결국은 마지막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약간 엇박자가 나더니 결국 나갈 때는 오히려 파열음을 나고 말하는데요. 예. 본인이 일단 해야 될 일, 인적 쇄신 부분, 그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맞다. 전당대회 시기는 비대위에서 뭐 결정할 일이기도 하고 이미 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전원책 변호사가 자기가 나갈 명분을 찾았다?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전원책 변호사가 이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런 분을 영입한 김병준 위원장이 앞으로 그 리더십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은 비대위가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로 급속하게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촉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한 거죠. 사실은 비대위에서 일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을 했는데 조강특위 위원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보면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됐다기보다는 당대표 내지는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입 문제에서도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 게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당 지도부가 또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다 사퇴를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하위 20%를 교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하위 20%를 교체할 것 같으면 심사를 해서 하위 20%를 교체했으면 되는 건데 100%다 비워놓고 지금 20%만 교체하겠다는 얘기도 또 앞뒤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 체계가 제가 보기엔 비상시에만 있어야 되는 체계인데 이거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서 오히려 더 혼란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혁신 작업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원래 비대위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하는 비대위는 심도 크고 또 총선을 앞둔 공천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비대위는 총선을 1년 10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출범한 것이거든요. 본격적인 혁신은 어차피 다음 전당대회를 또 통해서 뽑히는 당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내야지 예. 이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처음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한국당의 앞 전망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결국은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지적했던 한 가지 점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마 뭐 위원장들을 바꾸더라도 새로 전단 뭐 당대표 뽑히면 다시 또 변경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좀 늦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를 결국은 얼마나 흥행시킬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려는 주자분들이 지금 뭐 확실하게 의사를 안 밝히고 있어서 네. 전당대회가 아마 얼마나 흥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흥행이 된다 그러면 쭉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질이 멸렬하면 다시 또 전당대회 이후에 비대위가 꾸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